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그리고 머리 위에 이 검붉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자기 피를 빼서 그렸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병원의 한 진료 과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좀 더 세세하게 구분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기초 이론을 세운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밀 크레펠린이죠. 수염을 많이 그리셨네. 예. 크레펠린은 정신질환의 종류를 신경증, 아까 말한 열성 정신병, 지적장애, 조현병, 우울, 조울, 대략 한 13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이게 분류는 지금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라고 보면 이 사람이 한 방법이 재밌는데요. 정신질환을 분류할 수 있었던 거는 정신의학계 최초로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까요? 이것이요? 예. 기록 일지 같은 거? 맞아요. 환자에 대한. 예. 네. 교수님 정말 센스 있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예. 회칭 말하는 차트를 쓴 거죠, 이제. 차트. 이 기록 차트라는 걸 도입하면서 요 정도 잠깐 이러는 사람은 오래 안 가. 이런 식으로 예우를 살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주먹구구식에서 좀 벗어났네요. 예, 그렇죠. 게다가 크레펠린은 조울증 증상, 조현병 증상을 처음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조현병 증상은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환청이 들려요. 또한 충동적인 행동이나 감정 표현 감소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강남역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맞아요. 있었던 거 맞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범행을 후회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현병 환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6년 통계를 보면 조현병 환자 1000명당 9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현병을 범죄와 연결시키는 건 지금 현대 사회 또 다른 편견이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조현병이 무엇보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인지 능력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는 그림이나 글을 쓸 때도 색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한번 이분의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색다르게 쓴다. 이 그림은요, 영국의 화가 브라이언 찰리,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당시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상하세요? 아니요. 특별히 이상이 없으시죠? 네. 자,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기괴한데? 뭔가 좀 기괴해졌죠? 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브라이언은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 4일 후고요. 4일 후에 먹던 약의 용량을 반 이상 줄인 상태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느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술적으로 된 것 그러니까요.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면은 좀 있죠. 자, 다시 4일 후에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큰일 났는데요, 이거는? 자, 이제 자화상의 이목구비를 구별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죠. 그리고 머리 위에 이 검붉은 부분이 있는 것들은 자기 피를 빼서 그렸다고 해요. 야.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 줄이면서 점점 증상이 나빠지는데 급속히 나빠지는. 이분은 약을 줄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점점 생각의 틀이 망가지는 거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감정의 병이라면 조현병은 이렇게 생각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변하는구나. 크레펠린이 처음 정신질환을 분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현병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정신질환이 참 복잡한데요. 유전적인 뇌 기형, 분만중 감염, 뇌 손상, 최근에는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도 조현병 발병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레펠린의 활약에 의해 오랫동안 광기로 취급되는 정신질환은 드디어 증상을 분류하고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런데 여전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자 유럽에서는 이것의 개념이 정확해지면서 정신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곳의 개념이 개념이 정확해지면서 정확해지면서 증가해? 개념?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텔라 씨. 시간 개념? 스텔라 씨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시간 개념 없이 산다 막 이런 얘기 그쵸,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 제가 좀 시간 개념 없이 살아서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개념이 생소했대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 교회에서 울리는 삼종기도 종소리 정도로만 시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느슨했던 시간의 개념이 1분, 1초 단위로 정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교통. 맞습니다. 철도. 철도. 차가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아. 1800년대 철도가 유럽 전역으로 뻗쳐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표현한 만평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기차에 쫓기네, 시간에 쫓기네. 타임이라는 철도의 공포에 압도되는 모습인데 옛날 같으면 30분마다 기차 한 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못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기차역마다 커다란 시계탑이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시간이 되게 중요해지니까 1분 1초라도 놓치면 큰일 나라는 게 강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최초로 시간에 대한 강박이 생긴 거고 그걸 스트레스로 여기게 되면서 우울, 불안, 공포에 대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거죠. 이 같은 시간의 영향으로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경쇠약. 네, 바로 신경쇠약입니다. 이 신경을 말한 뉴론하고 무기력하다는 뜻의 아스테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신경쇠약이라는 병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진짜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영국에서는 정신병원과 환자의 증가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1807년 영국의 인구 10,000명당 정신질환 겨우 딱 2명,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딱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1844년이 되니까 10,000명당 12명으로 6배나 늘어났습니다. 와우. 엄청 많아졌네. 이렇게 정신질환은 더 이상 특정한 사람이 갖는 이상한 소수의 광기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흔한 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1845년 영국에서는 미치광이법을 시행하면서 중증 정신질환 호소한 사람들은 조금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 이제 풀어줘라. 사회로 돌려보냈어요. 다행이네. 그리고 이 시기에 드디어 심리 치료의 싹을 틔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과거에 겪은 부정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남아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이 정신질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나요? 네. 안나오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안나오는 당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여성이었지만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사망하자 심신이 지쳐 극심한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게 됐습니다. 히스테리. 이 히스테리라는 건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신체적 고통 내지는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건데 안나의 증상은 물을 두려워한다는 거. 6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셔. 또 신체가 멀쩡한데 팔다리가 마비돼서 못 움직인다고 해요. 내지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독일어가 모국어인데 독일어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안나오는 당시 프로이트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동료였던 조셉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환자였어요. 그때 이 조셉 브로이어 박사가 시도한 치료법은 뭐였을까요? 최면? 최면 맞습니다. 최면 치료입니다. 그래서 최면 치료를 하던 중에 말을 막 하면서 불편함의 원인을 털어놓게 되거든요. 안나오가 치료받으면서 이 브로이어 박사와 나눈 대화를 각색한 걸 지원 씨와 혜성 씨가 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레드선. 아주 불친절한 여자가 있어요. 그녀의 방에 갔는데 그녀가 기르는 아주 끔찍한 짐승이 바닥에 놓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막 핥아먹고 있어요. 그 모습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나요? 너무 불쾌한데 예의상 그녀한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착하네 안나가. 그러니까 안나는 아마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개가 물을 핥아먹는 모습을 보고 불편감을 느낀 거죠. 거기서 혐오감을 느꼈나 보다. 그래서 안나는 평소 자신이 그녀에게 느꼈던 온갖 불만과 분노를 확 털어놓고 나니까 최면 치료를 한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 프로이트는 안나의 치료 과정을 쭉 듣고 나니까 최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에 남아있던 과거 경험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몸의 마비까지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하는 걸 통해 증상이 좋아지더라라는 아주 고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상담 치료법의 발판이자 정신분석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세기가 되자 프로이트를 필두로 정신의학계에 새로운 치료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들은 독자적인 생물학적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제시된 첫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국소 감염 치료법이에요. 감염? 이 치료법을 제시한 인물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인 트렌튼 정신병원의 원장이었던 헨리 코튼이었습니다. 정신의학의 이론을 정립한 크레펠린, 치매를 발견한 알츠하이머,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금수저 인맥이죠. 그리고 이때 현미경의 발전과 함께 세균이 병의 원인이야,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헨리 코튼 입장에서는 그럼 정신질환도 감염이네?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염돼 있는 병소를 제거하면 정신질환도 치료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헨리 코튼이 중증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감염 부위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치료한 부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여기 아니에요. 네, 머리 좀. 머리 아니에요. 정답. 예, 머리, 뇌.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라고? 아 정답. 예, 간. 간. 간 때문이에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야, 설민 씨. 혀. 혀. 네. 아주 가깝게 왔습니다. 하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치과처럼 이빨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와. 바로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있으니까 이 독소가 생겨서 혈류를 통해 뇌를 중독,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아. 그래서 치과 의사의 검진과 엑스레이를 통해서 감염이 발견된 환자의 치아를 뽑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너무 싫다. 이 헨리 코튼은요, 1921년 1년 동안 환자의 이를 무려 6,472개를 뽑았습니다. 입원했던 환자의 수를 보면 한 명당 평균 10개를 뽑았대요. 어쨌든 헨리 코튼의 주장대로 치료가 됐나요? 그럼 지금 뽑고 있겠죠. 치료가 됐으면. 그러면은 그분은 이빨만 날아가시고 강냉이 털린 거예요, 그냥 두 사람한테. 6,000개가 괜히 갔다가 강냉이 털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창 제거를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편도선, 위장, 비장, 자궁경부, 결장,
줄줄이 다 떼내기 시작하는 거죠. 떼네요? 왜냐하면 이빨을 뽑아보니까 안 났어. 그럼 내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이 됐다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를 도려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와. 실제로 마사 호이치라는 여성은 조울증 증상,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한 증상을 입원해서 일단 당연하지만 이빨 몽땅 뽑았어요. 그 다음에 편도를 또 잘라냈어. 그리고 또 얼굴 뼈 안쪽 구멍을 뚫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한다면서 결장의 관장들을 한 번에 20번씩. 그리고 저항하자 또 20번. 에? 그래서 이 마사의 조울증이 치료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말 그대로 돌팔이 의사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병원에서 그녀를 국소 감염증으로 생긴 중증 질환을 외과 수술로 완치시킨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파. 기록했대요. 이렇게 그걸 발표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제자인데? 하면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병원의 위상이 정말 올라가게 된 거죠. 더 유명해졌구나. 아이고 참. 그리고 1933년 그가 사망을 할 때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사망했다 보도가 됐다고 해요. 현대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좀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당시 정신의학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 획기적이고 진보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아.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두 번째 생물학적 치료법은 말라리아 치료법입니다. 그 뭐야? 말라리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당시 비엔나 대학에 근무하는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레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917년에 정신질환자들이 우연히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극적으로 정신질환도 증상이 호전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열이 되는 열병을 앓으면 증상이 치유될지 몰라라는 나름의 가설을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열병을 만들지? 병에 말라리아를 걸리게 하면 돼. 그러면서 환자의 혈액에 말라리아 병균을 접종한 겁니다. 거의 뭐 생체 실험이. 그리고 이때 율리우스는 말라리아균을 이용해서 신경 매독을 치료하기로 했는데 신경계로 전이된 매독균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망까지도 하는 병인데 신경 매독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흔한 정신질환이었다고 합니다. 아, 신경 매독이 무섭네. 교수님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가설이었잖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시도해보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나요? 예.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가설을 세운 당시에 우연히 만난 군인이 3일열 말라리아를 앓고 있던 환자였대요. 근데 실은 이 병은 쉽게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말라리아 환자에게서 피를 뽑아낸 다음에 이 균을 신경매독 환자 9명에 주입했습니다. 그럼 이 신경매독 환자들은 다 나았을까요? 더 심해지지 하나도 안 않아요? 낫겠죠. 다 죽었을 것 같아. 다 죽었어요. 처음엔 말라리아 증상 알았는데 말라리아 낳고 난 다음에 9명 중에 2명이 매독이 완치되었어요. 네? 어? 아닐 것 같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학회지에 발표를 합니다. 정신의학계 센세이션이죠. 그러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말라리아 균 좀 보내주세요, 균 좀 보내주세요 해서 병원으로 이 보온병이 전달됐대요. 더 놀라운 거는 1927년에 율리우스는 정신의학계에서 최초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건으로 받게 됩니다. 오픈합니다. 웰컴 원셀 마켓. 이거 없어? 오픈합니다. 아마추어. 오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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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웰컴 원셀 마켓.